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자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의 극우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경호처 차장에게 공유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외연 확장과 비상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지 잠시 후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여인현 장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피고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홍장원 전 차장. 홍 전 차장을 화나게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아니, 정치인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적어도 대통령은 검사 생활만 20몇 년 한 사람이다라며 법조인 경력을 강조하더니 신문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말을 아꼈고 법정을 떠나면서 과거의 상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 예의를 다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판사를 향해서 욕설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서 법원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언론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19일 이틀 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장이라고 법원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인들이 재판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지난 19일 이틀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곁에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고요. 이진관 재판장이 계속 발언하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진술하지 않아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원도 일단 집행을 중단한 상태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날 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한 날선 욕설을 한 그런 방송이 그대로 방송이 됐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틀 만에 오늘 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법조인 두 분께 먼저 좀 여쭙게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요. 예. 지난번에 감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은 어쨌든 이게 집행이 불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의 대상이 된 법관이 직접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법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의 내용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의사 불벌죄이지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선택지로는 변협의 윤리 규정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윤리적인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할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법적 대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얼마 전에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감치가 중단되고 석방된 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한 노골적인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죠.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강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어떤 조치가 예상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감치에 대한 재집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 명의로 직접적으로 모욕죄에 대한 고소도 진행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죄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욕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변호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요. 예. 이진관 재판장이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내란 재판을 지켜보면서 보통 피고인들 중에 흥분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다라든가 법정에서 그러한 횡포 같은 걸 부리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변호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번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추후에 있을 각종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욱 위원님, 변호인들이 재판장 향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욕설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흥분했을 때 말리는 역할을 하고 그 재판장에게 선처 또는 앞으로 향후 재판의 진행, 형량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그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변호사들에게 봤지. 저렇게 변호인이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욕설 또 그리고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웃으면서 비하하듯이 그리고 저렇게 그 상대 판사분들 재판부를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변호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방송 직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감치 소동을 벌였던 그리고 그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 라이브 방송을 했던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심각한 재판장 모욕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적시에 나온 법원 입장 같습니다. 네, 전 아주 지금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변호인들은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 투쟁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을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저 변호인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 투쟁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등등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방송 중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내란 재판을 했고요. 오늘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좀 국민들 보기에 시청자들 보기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론들이 야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이 뭐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던 그 국무회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본인이 그걸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국무회의의 CCTV를 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여론이 있다. 그런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여론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좀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변호인들이 즐겨 이용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들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정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이 안 됐구나. 2, 3분 만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통보하고 나갔구나. 그리고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료를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자료 다 받았구나.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이루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위증들 했다라는 모습들까지 저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의 국무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셨는데 저것을 두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예. 정말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면 본인이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증거로 신청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김영 의원님.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론이 있다라는 그 단어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있다는 말은 재판은 사실 증거와 사실을 기반해서 다투는 건데 여론이 있다는 건 사실 사실이나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맥락 주장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여론 재판, 더 나아가서 정치 투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국무위원 회의록조차도 어떻게 갖춰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무위원 회의를 주관하는 작성하는 그 공보관 같은 경우, 의정관 같은 경우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에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박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 사실에 대해 기반해서 반박이 있어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흔히 이제 이게 내란 말고 2차 기소 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했느냐 요 재판인 거잖아요. 이 국무회의 CCTV로 심의권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릴 수가 있나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요. 예. 본인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날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 밤 국무회의가 적법하고 유효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게 무효여야지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국무회의가 유효하면 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무회의가 무효 부전제하면은 이것은 직권남용이 되는가 법리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과연 오지 못한 사람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가 아니면 침해될 뻔했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불성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수범에 그치는 것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인가. 예.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직권남용 수사나 기소도 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어야 재판부가 혹시나 그게 결과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뭐 소집하고 이런 것도 그냥 잘못했어도 잘못이라고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송영훈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조윤삼 의원님, 근데 내란 특검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때 12월 3일 밤에 최상목 부총리는 집이 가까워서 불렀고 송미령 장관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소집도 뭔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오늘 국무회의 제도를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건 그럼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고 진행이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 차라리 무효인 경우가 직권남용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내란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그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행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 나왔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상이한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진술은 자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변호인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이런 각종 진술 조사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정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형사 재판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이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 윤 전 대통령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야 두 법조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팁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 영장 집행을 할 무렵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버텼죠. 그때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론조사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기사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그 내용 주지시키고 숭고한 의무 수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님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 자정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극우 유튜브 채널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이렇게 뭔가 국면이 바뀌었다. 계엄 이후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의 영상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거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이런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겹쳐 보이네요.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봐도 참 한심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당시에도 본인을 지지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유튜브만을 본인에게 본인이 참고했던 그래서 그 모든 의사 결정을 유튜브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을 차장에게 보낸 건 아주 단순한 이유 아닙니까? 봐라,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했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증언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씁쓸한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냈다는 그 유튜브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뭐냐면 46%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갔던 그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를 하는 1차적인 이제 목표를 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아까 김진우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집권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너무 극우 유튜버만 본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포 직전까지도 저걸 공유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굉장히 심취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공지의 사실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볼 것은 이미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권력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있죠. 국정의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특정한 유튜브에 반복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성을 질러서 큰 무리를 빚었죠. 운영위원장이 경고를 하고 옆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팔을 잡고 뜯어 말리는데도 굉장히 흥분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훈식 실장은 지난달에도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특정한 유튜브에 반복해서 출연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이 특정한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이른바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죠. 특정한 목소리만 반향을 듣게 되는 그런 착시 효과 내지는 환청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의 특정 유튜브 출연도 앞으로 굉장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야당으로서 이쪽에 제언을 지금 하신 거네요. 김민영 의원님, 오늘 재판에서 국무회의 적법했다. 아까 그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여론이라는 것 대체 어떤 경로로 파악했었느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민심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사회조사 분석사로서 여야 모두에게 제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저희가 질문의 문항에 있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핸드폰 검사에 대해서도 질문 문항에 따라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에 대한 핸드폰 조사라는 물음을 한다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많이 이 여론조사에 응하겠지만 이 질문을 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의 편향성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이런 문제는 민주당 쪽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개선하려면 여야가 모두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 검토하게끔 만드는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충분히 수기를 하는 과정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송영훈 의원이 에코체인버 효과 말씀해 주셨고 김민영 의원 하우스 이펙트까지 오늘 이펙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여쭙고 다음 홍장원 전 차장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버텨라 이런 등의 메시지가 오늘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잖아요. 이게 체포방해 혐의, 체포방해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로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까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호처와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문자 메시지 그 자체가 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취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는 대상도 경호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경호처의 그 역할을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내란 재판에서는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좀 나왔고요. 그러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김진욱 의원님, 그 법조인 경력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요. 법조인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리고 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까지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선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이 광경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과연 누구의 질문, 누구의 답변에 설득이 되셨을까요? 저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답변이 굉장히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던데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홍장원 1차장의 답변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던 윤석열 피고인의 저 개인적인 주장 저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납득되도록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방금 저 대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요, 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 동어반복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번 판단을 받은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피청구인은 각 정당의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당시 탄핵 심판에 2번이나 증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숙고 끝에 이미 결론을 내린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이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한 번 더 증인으로 나오는 절차를 거쳐야겠고 예. 그래서 저렇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으로서의 속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종국적으로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송영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말한 그 체포 지시 같은 거는 탄핵 심판 때처럼 똑같이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인정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예. 훨씬 더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끝까지 홍장원 전 차장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홍 전 차장 증인신문 말미 모습 보시죠.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저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리를 숙이면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재판장에게도 인사를 하고 특검 쪽에도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해고 안 됐으면 어땠겠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대비가 돼 보여요. 저 얘기는 해고가 안 됐으면 이런 것 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장원 1차장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본인이 한때 상사로 모셨던 분에 대한 예의를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을 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았던 절제의 미에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영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전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의 행정 수반들 또는 부하 직원들 간이 법원에서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실현이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지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 투쟁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재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공방을 벌이다가 홍장원 전 차장이 건강하십시오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 눈길이 많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백다 앵커에게 넘기기 전에 조윤선 의원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영상 속에 등장했던 지기현 부장판사, 공수처가 어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그 룸사롱 의혹 관련해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되어서 나서게 되었는데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기현 판사가 실제로 카드를 결제를 했는지, 본인 스스로는 15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그 금액이 유흥업소의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원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백다 앵커가 기다리지만 잠깐 추가 질문 드리면요. 이 공수처 수사 때문에 혹시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심리하고 있는 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에게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법관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휴대전화 내역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몇 시에 귀가했는지만 그럼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아마 택시 앱 사용 기록에 한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 이 정도라면은 아마도 그 재판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어느 시점까지는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재판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장외 투쟁에 나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외연 확장을 당부한 듯합니다. 12.3 비상계엄 전에 어떠한 당내에서 메시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황교안 발언부터 전한길 씨와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장 대표.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 3일은 그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사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지도부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계엄 선포된 날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약 6개월 남은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송영훈 의원님, 이거 장동혁 대표랑 상의가 좀 된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지금 국민의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그것에 관해서 적합한 메신저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실까요? 아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나 이렇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 지도부가 그것을 할 것이라면 충분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섣불리 가지 말고 그런 것을 공표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또 광주에 갔을 때 그럼 어떤 선제적으로 진정 어린 사과의 메시지가 있었다든가 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와 같은 윤 어게인을 넘어서 황 어게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당 대표 발로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께서도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도록 물론 당을 유도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동안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장동혁 대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단절하고 계엄에 관해서는 그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당의 재건이 요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당 지도부가 현실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하고 각성하기를 이 방송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지만 조현삼 의원님, 상대당에서 보기에 이거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겠죠?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죠. 아마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지선이 걱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예. 장동혁 대표가 전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그런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었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언행을 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런 발언 바로 취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구 세력과 연대한다는 그런 발언 하지 않았겠죠. 설령 그 12월 3일 날 그와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본들 어떤 국민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넌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태도 변환을 요구하겠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일각의 그냥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당 소속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보다 당 지지율과 지선 승리를 고민하는 게 바로 나다. 그런데 고민과 실제 행동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진단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선거 전략을 과거의 선거 전략을 답습해서 저는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지방선거는 모든 공직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다면 충분히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세력들까지 다 포섭하기 때문에 포용해서 가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데 저 전략의 전제 조건이 하나 틀린 게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보수가 사회의 주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보수가 4, 뭐 중도가 3, 진보가 3,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분포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보수는 3 내지 2고 진보가 오히려 4에 가깝고 중도가 3이나 2에 가까운 수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펼칠 수 있는 선거 전략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 전략을 해야지 지지층만 결집해서 선거 전략을 세운다면 선거 승리하는 게 묘연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립을 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그제 어제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일종의 단일 대우 구축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의원님. 그런데 이런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하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요,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밖으로 별로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정당이다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 다른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 당대표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면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당에서 뭐 사과를 한다고 한들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정당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없는데 사과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양두구육이라고 평가하겠죠. 특히 지금 당의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다선의 중진 의원들 아마 장동혁 대표의 1.5선보다 훨씬 오랫동안 정치해 왔고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그 당이 필요한 거 자꾸만 우측으로 해서 결국은 극우까지 당을 몰고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도 없다가 아니라 중도층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방향을 바꾸고 지금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것, 너무 아쉬운 대목이고요. 아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에서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결국 국민의힘을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감히 단언컨대 예상해 봅니다. 예, 쓴소리가 아예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도 공감대를 못 얻었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송영훈 의원님, 그 회동 분위기 혹시 뭐 직간접적으로 좀 들으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당내 재선 의원분들의 움직임 중에서 최근에 엄태영 의원이 당 그 의원 텔레그램 방에 당명 변경을 포함해서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 당명 변경까지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태영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잘 오르내리는 편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명을 변경하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역설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느끼는 일선의 위기의식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지역구가 충북 제천 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충청권이 매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시나 같은 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장동혁 대표 본인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태영 의원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무겁게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그리고 개혁신당 3%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김인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 측근이 한 언론이 이렇게 말했대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다. 여러 말들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당 지지도 추이를 봤을 때 연대 또는 그 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런 작전이 가능할까요? 정치가 생물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지지율을 더해졌을 때 두 정당의 지지율이 합쳐졌을 때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장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쳤을 때 그 지지율이 오롯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 같이 저렇게 본인들의 정파성이 굉장히 뚜렷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거나 또는 연대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반감을 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소속 제3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존의 양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산수만 하면 안 되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런 관점이 부족한 상황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대당 조윤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산수 아니죠. 당연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의 색깔이 지금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을 뛰쳐나오고 난 다음에는 내란과 절연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그런 입장을 전제해 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하는 지도부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칫 그 지방선거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함께 연대하여 선거를 치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신당이 이후 정당으로서 설계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협소해진다고 하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묘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각일 뿐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지 또 개혁신당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김진욱 의원님, 검찰이 항소할지 이게 또 큰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정치권에서의 양당의 역할이야 뭐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일주일 정도의 항소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검찰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소에 대한 내규 그 부분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형종이 변경되었고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그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동 그 1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18명의 지검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의견 표명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18분의 지검장들께서는 좀 의견을 좀 표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안이 항소를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검찰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확실한 의견 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송영훈 의원 반론 드릴게요. 갑자기 검사장들이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죠. 오히려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라고 하는 결과를 낳은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소 자제라고 하는 언어도단에 가까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제라고 하는 것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했어야 그것이 항소 자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율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방증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5명의 피고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공당이 그런 논평을 해놓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 대변인의 논평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하자면 이것 항소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메랑을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당이 기조를 세우고 올바른 논평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패스트트랙 사안은 검찰이 항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마수 토론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마스토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빠졌던 그 순간을 할 일 없던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한 게다가 부하 탓은 또 나왔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제가 잘랐거든요. 같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법정 밖에 나와서는 아예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걔 약한 놈입니다. 뭣도 아니.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의 황당 발언부터 전직 국방장관 변호인의 기행까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도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 발언, 변호인들은 돌발 행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계속 이제 법정 중계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저희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좀 일종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계엄 선포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거 어떤 좀 계산이 깔린 발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세요? 돌발 행동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할 일 없었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엄의 심각성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재판 과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본인은 절대 반성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계엄 해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본인은 그냥 이것을 승패로만 봤던 것 같고 거기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만 생각하다 보니 TV에는 국회가 나왔던 것이고 국회의 원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령탑과 통화해서 무엇인가 지시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추가적으로 더 의심가게 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 뭐 나경원, 추경호 이분들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비춰 본다면 윤 대통령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딱히 될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다는 말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위중한 시간에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가 할 일이 없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과 진짜 통화 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서도 피고인이 해야 할 어떤 발언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태도 이런 것과 달리 너무나 좀 자유롭게 또 평소의 말씀처럼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중계가 된다는 건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통지가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아무리 뭐 본인이 뭐 어떤 뭐 무도한 일을 꾸미더라도 뭐 외신들에서 계속 이제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뭐 경제 위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살펴봤으리라 조금 믿음이 있었는데 할 일이 없었다는 발언을 내놓은 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국민들과 뭐 지금 법정 중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상태니까 아무 의식을 안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반가량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했던 일들, 2년 반인가, 2년 반을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얼마나 책임감 없이 대통령직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할 일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후에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본인에 대한 엄포를 놓아놨고 실제로 이제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놓은 지시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련의 상황들을 본인은 지켜보는 시간이었을 거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본인도 무언가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TV로만 봐서는 모두 안 나오니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체크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가에게 주는 긴장감, 본인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앞전에 있었던 그 2년 반을 얼마나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한 전 총리가 만류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이제 재판정에서 발언을 거의 다 봐요. 예. 시간을 들여서 다 보다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이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엔 그런 고려가 있어서 발언을 선별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전화를 했다. 당의 유력자들에게 할 일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 말을 했을 때 본인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다들 기가 차할 얘기잖아요. 예. 물론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뭐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은 아니지만은 결국 본인에게 이득될 건 없는 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발언들이 뭐 후에도 말씀하시겠지만 뭐 홍장원 증인과의 어떤 설전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이 심각성을 인지했느냐 여부는 뭐 변론으로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재판의 어떤 뭐 신성함이라든지 어떤 이 재판이 갖고 있는 뭐 엄숙함, 뭐 정치적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어떤 증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각 유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한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치밀한 계산 이런 전제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거부감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오래 있었죠.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법정이 본인에게 주는 긴장감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 대통령직에 있었던 그 상황적인 측면만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할 일 없어서 통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왕관의 무게를 건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판에서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제시됐던 그 국무회의 CCTV 이거 증거로 좀 제출하자 이렇게 자기 재판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과 연관지어 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나한테는 만류했어. 그러니까 만류도 하고 이런 토론이 있던 국무회의야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이것도 너무 저희가 선회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굳이 이제 CCTV 보면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제대로 내가 국무회의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반대 의사 표명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총리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됐다면 이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계엄령 발동 관련해서 심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재판장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본인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다 계획을 했다면 다른 진술들도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것만 콕 집어서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해석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국무회의가 정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남겨진 문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한마디로 난 할 거 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미 국무회의를 거치라고 해서 국무회의도 했고 나는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은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주장을 해야만 본인이 할 거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문제가 없고 대통령직으로 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이 법정 중계가 되면서 참 많은 시민들이 법원을 많이 가볼 일이 없으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요. 감치가 집행이 중단됐다가 풀려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게 정말 그야말로 욕설을 내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죠. 예. 일단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변호를 하잖아요. 예. 그럼 변호인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담당 재판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본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요. 전체 변호사들을 다 비난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 이분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은 전광훈 씨의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분의 지금 생각이 김용현이라는 본인 의뢰인의 그 생각, 계엄과 관련한 아니면 계엄 즈음에 갖고 있었던 시국에 관한 생각들과 본인의 인식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변호인은 변호인인데 의뢰인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에서 저렇게 반응을 했고 그 이후에 감치가 무산되는 과정, 그 예. 이후에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 여기까지 이어진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평시에 있는 일반 재판에서 변호인이 판사를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바로 변호사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데 본인이 모욕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판사한테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의뢰인한테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변호인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뢰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서두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재판장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언론에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치 15일 받았고요. 자기 신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법원도 그럼 중단하자 해서 일단 석방이 된 거잖아요. 재집행 필요하다고 보세요? 재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국엔 다시 재판장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이루어졌던 종전의 감치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감치를 하기 위한 이 조건을 맞추는 데에서 빠져나간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항을 더 피해 나가려 한다면 재집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언론에 공지를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예. 여러 변호인들 말로는 이 감치 명령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당 재판부에서 구치소로 넘겨서 예.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정지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결정을 낸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석방된 상태여서 당장에 종전에 있었던 이 감치 결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감치 결정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있는 재판에서도요, 굉장히 의뢰인에게는 어려운 상황까지 끌고 간 변호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원 차원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일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 뒤인데요. 그날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당내에서 사과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오늘 신동욱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당이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고, 어제는 재선 의원 몇 분이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했죠. 그래서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그 재선 의원 중에 한 분은 당명도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어떤 제안을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한 적도 있다고 보도가 됐죠. 예. 그런 가운데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12.3 개헌 관련한 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 그래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 지도부에서도 이 상황을 제대로 좀 인지를 하고 당의 변화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후속 조치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장외 집회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발산됐던 메시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절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본인이 윤호개인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얻었던 표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을 뒤에 업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또다시 배신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장에 끊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충격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는 아무래도 절연까지는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모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면 예. 이러한 저희 당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 변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관련한 재판 진행 때문이에요. 이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 속속들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의 진술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갖고 있었던, 지지를 갖고 계셨던 국민들 중에 일부라도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1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1심이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선고의 내용은 예상하는 바대로 갈 겁니다. 예. 그때는 당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설정을 미룬다든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의 어떤 입장 표명, 변화된 입장 표명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흔히 빌드업이라 그러잖아요. 1월쯤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났을 때 갑자기 바로 사과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좀 쌓아가야 된다, 이런 전략일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것이죠. 아니,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된 대통령을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많은 전 국민께도 충격을 줬던 사안인데, 그것을 전환하지 못하고 어떻게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장동혁 대표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저희가 네 분과의 토론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벌써 말하기 이르지만 개혁신당과 연대를 포함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모든 방법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인터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물론 개혁신당과 뭔가 연대 형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후보별로 단일화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저희 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얼마나 올리냐 이렇게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개혁신당과 그러한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황교안, 전광훈, 뭐 조원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개혁신당과 뭔가 잘해보겠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지칭하듯이 암세포처럼 보이는 분들과의 연대라든지 같이 간다는 움직임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것 자체가 예. 개혁신당을 포함한 우파 내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과의 정치적 연대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당이 굉장히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고 예. 그것은 다가올 지방선거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주시할 정도로 위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봅니다. 아.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을 민주당에서 비판을 할 때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표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당도 뚜렷하게 제3지대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큰 시너지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윤호개인과의 절연밖에 지금 당장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슈 토론을 할 텐데요. 론스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거 한번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론스타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장관 시절에 이제 예.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주당이 그 택도 없는 것이다라는 예. 걸 뚫고 해서 결국엔 성공을 해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예. 있어서는 약간 좀 핀트가 좀 이제 어긋나 있는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가 태도가 예. 론스타 성과에 국민의힘은 난감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유희석 전 대변인님, 지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왜냐하면 항소 포기 때도 뭐 검찰 워낙 잘 아는 이슈고 론스타 장관 때 발표한 거고. 그럼 지금 타이밍이 딱 왔다고 보세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론스타 그리고 그 전에 항소포기에 관련해서 반응을 해서 이슈를 끌고 온 건 사실인데요. 예. 국민의힘 전직 대표로서라기보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 특검 검사, 또 검사 생활 오래 했던 분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에 대해 당에서 뭐 논평에서 뭐 이름도 거론 안 하고 예. 한 번도 지금 실명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너무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인색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당에서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을 나간 것도 아니고요. 엄연히 당원이고 또 실질적인 어떤 세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40% 넘는 지지를 받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변 분들이 다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 그렇게 잘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한 건 좀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잘못했다고 국민의 내에서 지적하니까 저는 그 당이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한동훈 전 장관이 끌고 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론스타에 대한 승소는 국가적인 성과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비꼬아서 보려고 하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신 보여줬다고 보는 겁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해도 뭐 여당을 비판하시는 분들께는 비판을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물론 한동훈 대표도 좀 과해요. 잘난 척하면 괜히 미워 보이는 게 사람의 그 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과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성과는 함께 축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네.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잘하신 일이다. 한동훈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받아친 것 같아요. 늦었죠. 예.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론스타 관련해서 왜 민주당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이 승소 소식이 나오자마자 법무부 장관도 아닌 총리가, 김민석 총리가 이 정부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하고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이 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막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건 가자.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긴 건데 예. 항소한다고 했을 때 비난했던 민주당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이 있으니까 내 공을 인정해줘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먼저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했고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언론과 문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애초부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상관없이 한동훈 전 장관도 굉장히 큰일 했다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좀 늦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부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십수년간 쌓아온 소송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일 때도 국제법무과장이었나요? 그 과장이 이 론스타 소송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법무부 전체가 함께 만들어내온 성과다라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뜬금없이 내가 다 했는데 왜 민주당이 숟가락 얹느냐라는 그 얘기가 아니죠.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비판을 처음에는 했던 것이고요. 지점은 항소를 안 했으면 이럴 수가 없고 항소를 안 했으면 우리가 2,800억 원 지연이자까지 하면 4천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항소 결정을 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한 건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이건 그냥 실무자들도 다 했고 법무부 차원에서 한 건데 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람이 자기 공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소위 삐진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무부가 얘기하시면 안 다 되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있는 얘기가 건데 아니에요. 왜 한동훈 지금 대표를 피해가시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보신 잘했다고 분은 다 하고 알아요. 이야기하지 이거 보신 분은 다 않느냐라고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한동훈 대표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다니까요? 빨리 얘기했어야 됐다라고 그럼요. 처음부터 라고 했어야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애매한 핵심을 부분이 이해를 못 어쨌든 하시는 이것은 거예요. 국가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치열해져서 더 하고 싶은데 지금 PD가 끊으라고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광고 봐야 되니까요. 네네.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 때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내 마음 다 안다는 말 좀 하지 마요. 고추말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감치 처분을 받아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감치가 중단될 수도 있다. 평범한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던 제도의 맹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잘 파고든 걸로 보입니다. 그 후 이들은 마치 승리감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판사 명령에 불응하다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 그 집행이 중단되자 곧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그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사 측과 공방 중에 검사도 감치해달라고 비꼬는 듯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엔 검사들을 시다바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계엄 관련 재판에서 연일 보기 드문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지만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는 이들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법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계속하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엄정히 제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베베. 안 돼. 크리스마스는 역시 모던하우스.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하우스. 오, 날씨 좋다. 그치? 아 맞다. 내 알조구. 그냥 가. 아 맞다. 내 망원경. 됐어, 그냥 가. 엄마! 애가 하나 없어. 막내야, 잠깐만 기다려. 가족의 하루는 이래서 더 즐거운 거 아닐까요? The Family SU EV, 더 기아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샘마을엔 이런 새들이 있다지. 새 집으로 고쳐주 새 부로 이웃도 새 우리 시장 살리세. 이 새저 새 필요할 때 MG 새마을 금고.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감치 결정 뒤 유튜브에 나와 이진관 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그 인물들이죠. 그들은 오늘도 재판에서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